네, 입법부 공백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박순회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국회 원구성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한 달 넘는 공백 끝에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합의하에 선출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의 첫 발을 뗀 거긴 합니다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합의 후에 여야 원내대표단이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 듣고 관련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통큰 양보와 통큰 결단을 통해서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협치의 기운은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고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원구성과 사개특위 구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의장단 선출을 위해 국민의힘이 오늘 우추총에서 오전에 제안한 상임위원장단 향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애초에 본인들이 제안한 것처럼 사개특위가 이제는 여야 합의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자. 이 정도면 저희는 충분히 국민의힘의 입장을 저희가 존중하고 양보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네, 국회가 여야 합의로 공백 한 달여 만에 의장단을 같이 선출했습니다. 본회의 개의 30분 전에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여야가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한 가장 큰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국회 공백 상태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5월 29일 날 21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달 이상 동안에 국회가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사실 무도동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회가 뭐 하고 있느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준엄하게 일어났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 야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목 잡기 하고 있다. 그리고 원구성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인사청문회, 사실은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국회에서 원내투쟁이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청문회인데 지금 장관에 대한 또 합참의장에 대한 또 지난번 국회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많았고요. 또 여당도 솔직히 이 책임에서 면할 수 없는데 신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여당이 정부를 뒷받침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도 많고 또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잘 운영해서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여당은 또 여당대로 책임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판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졌는데 네. 서로 원내대표가 통큰 양보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쪽에서 임시국회를 단독적으로 개의하고 힘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서 나중에 여야 합의로 국회 원구성을 하자라는 그 합의안을 이끌어내면서 결국은 민주당 또 국민의힘 둘 다 한 발짝씩 양보하게 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안을 국민의힘이 던지면서 그걸 민주당이 받으면서 이게 합의가 성사된 거라 예상치 못한 어떤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원장직을 합의하에 서로 뽑겠다. 사실 근데 위원장직은 원래 항상 합의하에 뽑아왔잖아요. 근데 그걸 제안으로 던졌고 민주당이 그걸 받았다. 서로 뭔가 급했던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라는 말이 이제 좋은 말인데 실질적으로는 서로 간에 이제 협상에 의해서 했던 거죠.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은 뭐 이쪽에 노른자의 상임위를 이쪽에 예. 가져간다 그런 식의 어떤 뭐 나쁘게 얘기하면 거래고 좋게 얘기하면 합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자라고 한 건데
저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겠죠. 일단은 지금 소선교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낙 여론이 안 좋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필리핀에 가버리고 또 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뭐 질질 끌려가긴 하고 말이죠. 나중에 결국은 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봉합이 되면서 한 건데 지금 봉합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겁니다. 특히 예.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 이 법이 통과됐으니까요. 검찰의 어떤 권한을 축소시키는 문제, 그 문제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또 지금 권선우 원내대표 보니까 절대로 그거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여권 내부의 분위기일 거예요. 권선우 원내대표 괜히 또 합의해줬다간 또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원내대표 이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 계절이 계속해서 이것이 서로 간의 갈등과 싸움 이런 부분들로 가기가 쉽다. 특히 이제 더 우려되는 것은 그 뭡니까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충돌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도 국정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것이고 또 이제 국회에서 또 발목 잡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집권 초인데 좀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말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여야 지도부라도 좀 초대해서 이제는 원구성이 될 테니까요. 초대해서 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정치적 제스처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상당히 걱정입니다. 네. 네, 말 그대로 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국회의장단 선출에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말씀하신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양상입니다. 일단 먼저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개특위는 굉장히 중요한 특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수완박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6대 범죄 수사가 이제 4개가 경찰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중수청을 설치해서 중대 범죄는 또 따로 수사하겠다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그다음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법사위에 통과된 안을 보면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임시적으로 민주당이 맡고 전체 총위원은 13명으로 구성하는데 예. 민주당에서 7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5명, 비교섭 단체에서 1명 이렇게 13명으로 구성하게끔 이렇게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위원장은 솔직히 법사위원장을 갖고 오게 되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지만은 위원 구성은 5대5로 하자. 그래서 충분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 없이는 통과될 수 없는 구조를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도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몫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마 그런데 그거는 이제 협상용으로 위원장과 위원 구성을 5대5로 하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한쪽에서 서로 타협해서 양보를 한다면은 위원장은 민주당에 주지만은 위원장 단독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통과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 구성을 5대5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가부 동수가 이루어지든지 예. 논의를 거듭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는 위원장은 양보하더라도 위원 구성은 5대5로 하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네. 법사위원장을 양보했기 때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 그리고 위원 구성은 원내 의석 구성 비율대로 하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7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5명, 그다음 비교섭 단체에서 1명 하게 되면은 위원장을 가지고 위원 구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원안을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지금은 최선안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위원장을 가져가는 쪽에서는 양보를 하고 또 위원 구성에서 한쪽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면 뭔가 좀 단호하게 위원장도 갖고 오고 여야 동수도 이제 5대5로 맞추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는지 궁금한데요. 글쎄 뭐 어떻게 될지 저도 지켜봐야겠지만 예. 지금 뭐 중요하겠죠. 권력에 대한 문제고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가 있고 중요하겠지만 저는 지금 양당의 원내대표라든가 또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최악의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와 예. 경제 침체가 몰려오고 있고 지금 요즘에 뭐 그 회사 구내식당하고 또 그 24시 이런 데서 도시락이 그렇게 날개도진지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구내식당도 줄을 잇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고요. 고금리, 고환율 이 문제, 고금리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국민의 생활을 지금 위협하고 있고 보통 이제 심각해지지 않을 것,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는 우려가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민들 실상 안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빨리 좀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예. 그러기 위해서 상임위가 구성돼야겠지만 너무나 이제 사개특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만 그냥 몰두해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답답하고.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안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안을 내서 사실상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내야 되는데 권선동 원내대표가 지난번 한번 합의했다가 혼났잖아요. 갔다 와서요. 들어가서 예. 왜 그런 걸 합의했냐. 아마 제가 봤을 땐 지금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권력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력에 상당히 저는 종속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당 자체가.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리딩하면서 지금 국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따라서 안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는 또 유연하게 운영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국회가 무슨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누가 더 민심과 민생을 더 걱정하느냐 이런 부분에도 좀 민주당이 턴을 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앞서 이제 언급해 주셨던 사개특위의 구성 문제 그리고 법사위원장직을 누가 갖느냐에 대해서 다시 제 원점에서 논의될 가능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양보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참 그거는 계속 쳇바퀴가 돌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충돌할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충돌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민생이라든가 지금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특위를 구성하거나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뭐 어떡할 거 국민들은 지금 고통 속에 이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좀 협의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권력 간의 문제가 있어서의 법사위원이나 문제라는 사개특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좀 부차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만 하다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또 싸움하네. 예. 국회는 제대로 생산적인 거 하지 못하네. 그럼 국회의원 그 월급 주는데 뭐 하네. 이런 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예.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개특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민생을 예. 챙기는 새로운 문제를 던짐으로써 리드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방향성을 저는 말씀하시죠. 법사위원회가 좀 늦게 구성돼도 된다고 봐요. 그래요? 그렇죠. 그럼 입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늦게라는 게 가을 정기국회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 법사위원장이 누굴 하느냐가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상임위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 구성한 다음에 법사위원장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법사위원장 해야 된다. 사개특위 먼저 해야 된다. 그럼 다른 상임위들은 구성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먼저 합의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제일 골치 현안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사개특위는 나중에 후순위로 미뤄도 되는 것이죠. 예,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어떤 예, 저도 뭐 교수님 말씀에는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 합의하에 이제 국회의장단만 구성됐지 않습니까? 과거 사례에 보면은 이런 여야가 원구성을 할 때는 일괄 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그다음 상임위가 18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배분에 관련돼서도 하고 그다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구성 문제도 일괄 타결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외교 국제 문제도 상당히 많은데 국회가 그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지금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 걸림돌 장애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번에 국회의장 뭐 민주당 또 부의장 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 상임위원장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갖고 가게 되면 나머지 또 상임위원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갖고 가느냐. 예. 또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이제 경찰 개혁도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행안위원장 누가 하느냐. 또 핵심 상임위원회로 이야기하고 있는 국토유의위원장 또 누가 하느냐. 그다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좀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번에 일괄 타결하는 게 맞았지 않느냐 싶은데 이렇게 이슈별로 하나하나 여야가 협상해 가게 되면은 전체 원구성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굉장히
좀 지루하달까, 나쁘게 말하면 예. 짜증을 내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야 원내대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협상 타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사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부실 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결국은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지명된 지 39일 만에 이 인사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김승희 후보자 자진 사퇴를 하면서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처럼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정치 자금 고의적인 사적 사용은 없었다.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이긴 하나 최종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수용해서 나는 자진 사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이 결정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진작 물러났어야 되는 거죠. 너무 늦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이 문제를 접하니까 예. 수사를 받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슨 뭐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적시해서 이첩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땐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자기 발을 뺍니다. 예.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닌 것이죠. 여러 가지 자질 논란부터 해서 아주 심각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판에 와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자진 사퇴한 것 같은데 그보다 먼저 좀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윤석열 정부에서 항상 말썽이에요, 그죠? 전에도 누구죠? 예.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도 장관 그렇고. 후보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G10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높아져 있고 그리고 예. 인재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재 발굴 의사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보건복지부 장관에 갖고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물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안 찾는 건지 아니면 가까운 데서만 찾는 것인지 참 저런 그 인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번에도 그 대통령 지지율 보니까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대통령 예.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그 관련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좀 더 탕평책 그리고 좀 광범위한 조사라든가 그 예. 추천도 받아서요.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추천 받으면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해서 이 보건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특히 네. 복지 정책은 이거 헛수로 그냥 복지 그냥 그래 어려우니까 복지해 뭐 이런 이게 아니라 사실상 뭐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복지국가 모델로서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좀 마인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신중하게, 진중하게 전문성을 갖고서 이런 분들이 좀 다음에 후보자로 내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반면에 이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자마자 윤 대통령이 바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국회 공전 상황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 직후에 여야 원구성에 합의를 하면서 좀 급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대통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10일 날 지금 취임하고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위원이 지금 선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 봤을 때 무작정 국회를 기다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 또 국회가 원구성 시작됐지만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선출했지만은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사퇴하는 양보를 하면서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창의장은 임명 강행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관련돼서는 오늘 이제 오전에 아마 임명장을 받았을 걸로 보여지는데 예. 그동안에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적인 문제, 리더십의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특히 이제 음주운전 관련돼 가지고 선고유예를 받았던 부분, 최근에는 이제 교육부 지침 강화돼 가지고 뭐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은 교장도 될 수 없고 또 훈포장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지침들이 내려지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박순애 장관의 어떤 본인이 물론 뭐 과거에 변명 여지 없는 실수라고 밝히긴 했지만은 네. 좀 충분한 사과, 또 재발 방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더 교육부가 주어진 과제들이 많거든요.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초중고등학교 개혁 문제, 또 대학 교육 개혁 문제, 중차대한 문제가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주문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좀 비전 제시, 정책 과제 제시를 하면서 본인이 임명을 받았으면은 좀 더 국민의 박수를 받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박순애 후보자는요, 이 국회에서만 날치기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날치기 임명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원구성이 이제 돼가고 있잖아요. 그럼 좀 예. 기다렸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서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진짜 박순애 후보자는 이 대학 사회에서 상당히 말이 많던데요. 지금 쭉 얘기하셨지만은 이 학회 논문도 지금 과장 부풀리게 해서 어떤 언론 기사에 보면 학회 홈페이지에 이분이 올린 그 논문이 삭제돼 있고요. 그리고 또 연구 부정 때문에 일정 기간 학회에 투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분이에요, 실제로.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0.2 이상이면은 이거 만취 상태 아니에요? 아무 2001년도에 했다 그래도. 그럼 2년 이상에다 5년 이하의 징역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0.2 이상인 경우에는 해임과 징계를 하게 돼 있는데 뭐 앞으로 이런 분이 교육부총리가 되면은 교원들이 음주운전 마음대로 해도 그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이 이러는데 예. 이것은 예를 들면은 자기가 그럼 할 말이 있다 그러면은 그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다라고 해명을 하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에 대한 심판을 받고 한 다음에 교육부총리를 임명했어야 되는 것이지 마치 그냥 한 사람은 그냥 사퇴시키고 한 사람은 국회가 약간의 공전 상태에 있을 때 임명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국회는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것이고 저는 아마 이 박순애 이제 장관이 됐죠. 하여튼 법상으로 되니까 예. 아마 상임위 상임위 열리면은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실제로 교육부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냐는 문제와 또 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정말 교육부 장관 도덕성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도 부총리 아닙니까? 부총리급에 갈 경우에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가 과연 형성될 수 있겠냐 예. 상당히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다른 논란도 있었던 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송홍열 교수를 임명을 했는데 이 후보자 역시 성희롱 발언을 했던 과거 전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참석자들에게 사과를 했고 학교에 별도 처분 없이 일단락된 점을 고려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도덕성 문제 특히 전 정권과 비교를 해보아도 비교될 상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성 면에서도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사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먼저 뭐 송홍열 후보자를 봤을 때는 뭐 전문성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상법을 전공했고 특히 이제 기업의 공정거래 문제 연구가 많기 때문에 뭐 전문성과 능력 이런 부분은 이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도덕성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이분이 2014년 그때 이제 1학년 학생 100여 명을 두고 조금 뭐 성희롱 발언,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논란이 휩싸여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도 학생들 앞에 또 교수들 앞에서 사과를 했고 또 어제 입장문을 발표해서 본인이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크게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 만약에 이분이 2014년에 가졌던 그런 성인지 감수성을 현재도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네. 그때 본인의 실수를 깨닫고 사과를 충분히 했고 또 해당 학생들이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넘어갔고 학교 측에서도 이렇게 처벌하지 않았던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본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또 사과했고 또 앞으로 만약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서 하게 되면은 본인이 처신을 더 조심하면서 각별하게 잘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왜 또 법조인을 또 발탁하느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본인이 알고 지내고 경험했던 분들이 다 법조인들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인사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도덕성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탕평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 꼭 본인이 아는 사람들만 발탁해야 되느냐? 또 서울법대 출신들만 발탁해야 되느냐? 또 검찰 출신들만 발탁해야 되느냐? 이게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사람 선발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대통령의 기준하고 국민들의 기준이 다르면은 사실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될 거냐? 그거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이제는 민주화 이후에 상당히 이 공직자를 바라보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인사팀이나 또 법무부에 있는 인사검증팀에서도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야, 이 정도면은 국민이 수긍하고 아니면 박수칠 인물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인사를 발탁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법조인 중심으로 가게 되니까 이게 국민들이 조금 걱정,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인재 편향성, 풀이 법 쪽에만 쏠려 있는 것이 문제이지 오히려 이 송홍열 후보자 같은 경우엔 과거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학교 차원에서도 큰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그 발언이요. 저도 보니까 심해요. 아주 정도가.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 뭐 외모가 너는 상중하 뭐 또 이제 뭐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심할 정도의 그런 언어를 썼습니다. 그런 것이 학교에서 처분 안 받았다. 그때 로스쿨 대학원 교수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것도 공정거래를 관리하는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한 그 남녀 간의 문제라든가 여성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취약한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을 한다. 예. 그리고 연수원,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언론에 좀 낫던데 이분이 저는 과연 모르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검증되겠지만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를 맡을 만한 자격의 문제수는 있다고 봐요. 과거에 나온 발언인데 이 재벌 충수의 사익 편취 확대에 대해서 금지하는 문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요. 예. 그리고 공정위원회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할 때 상당히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경제지에 난 기사인데요. 이건 거꾸로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시장의 질서를 공정하게 하고 출발선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서 대기업이나 대재벌이 과점하고 독점하는 문제를 막아서 시장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인데 예. 이분은 지금 과거의 발언을 봤을 때는 이 어느 경제지에 난 기사인데요. 봤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반대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만 예. 해야만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이 실제로 공정한 사회가 시장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뭐 그건 아니야. 대기업 규제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빈부격차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 또 공정한 기회에 대한 어떤 제공이 안 되는 이런 공정거래위원 그럼 못하러 공정거래위원장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발언만 해서 이 사람의 의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문회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 문제는 따져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로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은 그 인사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이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어렵다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박 전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서 이 민주당의 민주화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이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 당 대표 될 자격이 안 되는데 그걸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시는 아니 거예요? 20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20대, 20, 30대층을 대변한다고 하는 분이 예. 자기는 예외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렇게 됐고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왜 예외로 안 해주냐라는 것인데 그 원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전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박지원 예. 전 비대위원장이. 그건 받아들여야죠. 다음에 출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커리어도 쌓고 해서. 근데 저걸 갖고 자꾸만 뭐 이재명 의원이라든가 민주당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저는 온당한 처사 같지 않고요. 20대 층들이 보면 우리 학생들도 보고 그러면 상당히 이 상호 간의 공정한 기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박탈당하면 굉장히 항의하고 그래요. 근데 저걸 갖고서 나는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거, 나는 왜 예외로 인정해주지 않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네. 그걸 정치적으로 풀 수는 있겠죠. 정치 집단이니까. 예. 그러나 그 원칙을 지키겠다 그러는데 다른 문제를 거는 것은 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제대로 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쇄신, 변화, 개혁을 위해서는 내가 나서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원한다면 이런 당헌 당규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당무위의 또 다른 해석을 통해서 나를 출마시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비대위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차원을 떠나서 예.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금 뭐 총선에 얘기했지만은 대선 패배, 지방선거 계속 연속 패배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로 민심에 맞는 개혁과 혁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단지 당헌 당규에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정, 즉 12개월 이상 이제 당원을 유지해야 되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된다. 이 당헌 당규는 사실은 그 당내의 기준일 뿐이거든요. 지금 민심은 이런 젊은 사람들이 돌아서 기득권을 타파해야 된다. 이런 게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의 요구거든요. 그런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의견이시네요. 최소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거기에서 본인이 잘해서 당선되느냐 탈락하느냐는 본인의 문제인데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공동선대위원장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당이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을 이용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당대표 불출마해야 된다 요구하고 또 586 퇴진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또 성비위 혐의 있는 최강욱 전 의원 등을 비롯해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즉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이 기득권들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저는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저는 네. 최소한의 당헌 당규 예외 규정을 둬서 당무위원회에서 이번에 박지원 위원장은 그동안의 당 발전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출마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새로운 동력과 자극이 필요했는데 이런 혁신의 기회를 봉쇄한 게 상당히 안타깝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꼭 박지현 의원이 아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물음표입니다. 예. 꼭 박지현이라는 인물만이 20, 30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야. 그건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젊은 층들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고요. 실제로 있고요. 민주당 내에. 네. 또 있을 수 있고 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용했다 이런 표현을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자기를 뭐 선거 때 이용만 한 거 아니냐. 근데 이미 선거 때 검증이 됐습니다. 그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물론 상당히 옳은 소리도 했고 뼈 아픈 얘기도 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선거 후반기에 갈수록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당내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요. 당원들이 굉장히 지탄이 됐었고요. 이 당원 댓글이라든가 채팅방에서 상당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오히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에서 당 내부는 일으킨 요인도 작용했다. 요인으로. 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상 정치적으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평가도 됐고 그리고 여론도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런 저는 꼭 왜 박지원만 민주당을 개혁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대야 된다라는 근거가 저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외 조항 필요 없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 출마를 해서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어제 전대 룰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도체제는 현행 그대로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가겠다. 그렇지만 반영 비율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대의원이 기존 45%에서 30%로 변경됐고 권리당원은 그대로 40% 유지됐고요. 국민 여론조사가 15% 늘었습니다. 25%로 확정이 됐고 일반 당원 역시 그대로 5%입니다. 이런 이후에 선거권을 갖는 권리당원 자격은 12개월 내 6회 이상 당비 납부한 사람 이걸로 이제 유지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대로까지 다 발표를 한 상황에서 당 내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잡음이 어제 일었고요. 그리고 결국에 오늘 안규백 전준 위원장 사퇴하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조금 전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아직도 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서 기억하기에는 거리감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전당대회 대표 선출 그 규정을 조금 바꿔서 국민의 참여 비율을 15%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 25%인데 지금 상대 정당인 국민의당은 대표 선출에서 일반 국민이 30%는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하는 당원들은 책임 당원으로서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으로. 그런데 민주당은 보니까 아직도 국민 참여 비율이 25%밖에 되지 않고 또 거기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당원 규정도 12개월 이상 당원을 유지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당비 납부를 6개월 이상 납부하는 당원들만 투표권을 준다. 그렇게 되면 그 숫자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계획을 하고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날려 그러면은 이거를 50대 50 또는 국민의 참여 비율을 확 늘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당 대표를 선출해야지 다시 국민이 좋아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컷오프 제도를 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대표를 선출할 후보를 7월 29일 날 선출하는데 당 대표는 후보자로 3명을 컷오프해서 선출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은 8인을 선출하는데 이 선출 방식이 문제입니다. 예비 경선. 예비 경선인데 예. 이거를 중앙위원회에서 100%로 선출한다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 참여 기회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다음에 기존 방식인 거죠. 예, 기존 방식인데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예. 결국은 민주당의 기득권들을 중심으로 해서 컷오프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 구조로 봤을 때 친문 성향의 대의원들도 많고 중앙위원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을 반대하는 예. 또 거기 중앙위원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담보하지 못하고 당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세력이 유리하게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를 컷오프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전체 당원들이나 국민의 민심에 상당히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예. 하나 꼼수가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선출에서 2표를 가지고 한 표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찍지만은 또 한 표는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에 출마한 사람을 지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대표가 적게 되고 있는 영남 지역이라든지 충청 지역에서 출마하는 최고위원을 밀어주기 위한 즉 당내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꼼수 규정들을 자꾸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게 규칙과 규정은 간단하고 단순해야지 예. 당원이나 국민들이 표를 찍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복잡하게 해놓으면은 결국은 표심이 왜곡되고 제한되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반발해가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네. 그 원안대로 정말 국민의 비중을 좀 더 높이고 이런 제한 규정들을 없애가지고 국민이 더 참여하고 국민 의사가 반영되는 것으로 바꾸는 게 민주당이 거듭날 수 있는 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전당준비위원회에서 예비 경선에서 선거인단을 3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넣겠다. 이걸 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걸 비대위에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지고 있었던 중앙위원회 100% 이걸 또 유지를 하는 방향이 되다 보니까 오늘 안규백 위원장이 전준위의 논의가 형해화되는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생산적인 것을 논의해낼 수가 없다. 내 역할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사퇴하는 상황까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여론조사 30% 넣겠다는 의미는 그동안에 중앙위원회에서 이렇게 계파별, 계보별, 정파별 또 나눠먹기 이런 식의 해서 컷오프 하던 그 관행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100% 이렇게
딱 저스닥이 맞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그런 관행을 좀 벗어나겠다라는 개혁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철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번 전당대회로는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번 한거 보면 거의 봉합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쪽 정파에서 좀 원하는 거, 저쪽 정파에서 예. 원하는 거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가자라는 건데 저는 그 민주당의 그 지도부들이 왜 이렇게 당원들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게. 그것이 이제 결국은 퇴행적 정당으로 가는 길인데 네. 권리당원이 120만 명입니다. 행복한 줄 알아야죠. 어. 그렇죠.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그 아주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고 민주당을 통해갖고 자기의 정치적 의사 또 사회적 균열을 정당으로서 표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강렬한 의사와 욕망이에요. 그럼 그거를 정당은 수용을 해서 받아들여서 그거를 자기 정당이 실현해 나가면은 이 대중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대중 정당으로서 굳건한 지지 기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자꾸만 당원들의 이러한 거센 요구와 어떤 욕구, 표현 이런 부분 자꾸만 막아요. 그러니까 권리당원도 뭐 아직도 40%밖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당 대표를 뽑는데 아니 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 대표가 당원이 120만 명 정도 되면은 저는 여론조사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당원이 120만 명 아니에요. 권리당원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 전에 예. 당원 수가 적고 당비를 내는 수가 적었을 때는 지지자들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예.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열렬하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바뀌길 바라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 의사를 표현해주기 바라는 정치적으로 그걸 자꾸만 차단하고 막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거꾸로 가는 정당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정치권 소식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